엄마,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면 안 돼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서영이도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인사드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제사를 온라인으로? 뭐 영상통화로 제사를 드리겠다 이 말이야 지금? 아들 민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영상통화로 우리끼리 얼굴 보면서 아버지께 인사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엄마도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 힘들지 않으시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온 가족이 함께 남편을 기억하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있는 아들 민수는 지아비의 제사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 서영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는 제사에 대한 불편함이 충분히 엿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간단하게 인사를 드린다니? 제사에도 엄연히 절차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네 아버지 제사상 차리는 일인데 그걸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고 그냥 추모하는 거로 대신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제사 한번 차리려고 그 많은 식재료며 뭐며 애써 준비해서 남들 쉬는 연휴에 우리만 잔뜩 고생하고 또 다 남기고 버려지잖아요, 엄마. 아니, 제사상은 우리 먹으려고 차리는 게 아니야. 네 아빠가 명절 때 우리와 함께하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차려드리는 거지. 엄마! 막말로 그거 귀신밥 아니에요, 귀신밥.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무슨 수로 저희 집에 찾아와요? 뭐 도어락 비밀번호라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주소라도 보내주셨냐고요? 너 정신이 나간 거구나. 너 단단히 정신이 나갔어. 그때 며느리 서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에는 다들 간소하게 지내요. 제사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대신 그냥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의미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막말로 제사.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어차피 이 세상에 안 계신 부모님이나 조상님 같은 걸 기리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이라는 건, 기회라는 건 그렇게 매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머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칠순이 되신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지만 최근 아들놈이 부모와의 천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 너무도 속상한 일을 겪으셨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분들의 조언과 지혜를 구하고자 저희 실버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시고 김순자 할머니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생각나시거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사연자분과 저희 실버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지혜로우신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함께 시청해 보시고 시청자분의 지혜로운 고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칠순이 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을 요즘 들어 더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로 그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오네요. 저는 제법 부유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풍족하게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죠. 어릴 적에는 저희 집이 큰 집이어서 정말 많은 대가족이 우리 집에 모여 잔치를 하곤 했어요. 특히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시어 정성껏 명절 음식을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집안 곳곳을 단장하셨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고 어른들은 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먹었던 송편과 한과의 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린 시절 명절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명절 특집 방송도 없고 다들 유튜브나 보고는 하니 뭔가 연휴가 무척이나 긴데도 불구하고 명절이라는 느낌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복했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세상 운이라는 건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는 법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께서 동시에 그렇게 허망하게도 가셨어요. 부모님을 보내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기억도 안 나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제 부모님의 재산 분배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빠와 함께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시 저희 오빠는 부모님의 유산을 혼자 차지하겠다고 저에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몹시도 놀라서 그 이유를 묻자 제 오빠라는 작자는 참 매정하고 차갑게 말하더군요. 넌 어차피 시집갈 여자잖아. 집안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해. 그 말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하나 남겨준 유일한 피부치가 저런 생각으로 저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워낙 어린 나이기도 하고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시고 나니 판단력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 남은 혈연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싫었고 오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본인이 모두 상속하고 나면 저를 챙겨주겠다던 오빠는 그 후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빠는 부모님의 집과 재산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저에게는 지방의 밭 한마지기와 얼마 안 되는 현금만을 쥐어주고는 냉하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을 자신이 이어가겠다며 부모님과 함께 일을 보시던 기술공들에게까지 호언장담했으면서도 기술연만은 하는 둥 마는 둥 물려받은 재산으로 허구한 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던 제 오빠는 심지어는 손대면 안 되는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빠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집안은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그 많던 부모님의 재산을 노름으로 모두 날려먹은 오빠는 결국 거액의 사채에까지 손을 댄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빠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유일한 자식이자 제 남은 혈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그 깊은 수렁에서 오빠를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빚 독촉이 시작되자 오빠는 점점 더 변했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에 따뜻한 오빠는 사라지고 빚더미에 앉아갈수록 냉담하고 거칠어지더군요. 동네 사람들이 그 당당했던 오빠가 빚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부모님 재산을 탐내며 저에게 상처를 준 오빠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콧대 높던 오빠는 저를 만나서도 돈 이야기를 꺼내기 일쑤였습니다. 순자야, 이번만 도와줘라. 마지막이다. 이것만 넘기면 다 해결될 거다. 오빠에게 받았던 밭 한마지기와 고작 몇 푼의 재산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아끼고 모아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축적해둔 재산이 있었어요. 저를 내칠 때는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행동해놓고 이제 와서 제 앞에서 그 높던 콧대를 바닥에 쳐박고는 돈을 구걸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보다는 무언가 씁쓸하고 속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화기애애하고 남매끼리 우애 좋게 지내야 한다고 인덕을 강조하셨는데 어쩌다 우리네 삶이 이렇게 되었나 하는 처참한 기분까지 들었었죠. 주변에서는 형제가 유일한 재산이다. 형제 자매야말로 평생의 동반자다. 라는 말을 많이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히려 형제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상처의 원인이었으니까요. 기구한 인생이죠. 어릴 때 나고 자란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밭을 팔아 가진 것 몇 가지를 챙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 20살 중반이 조금 넘었을 때였으니까 아직 젊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서울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도망치듯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오빠의 몰락을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이 정말 낯설고 거대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시에는 워낙에 사람들이 터프하고 거칠었으니 여자가 홀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게 무서웠지만 그래도 살아남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고되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밤마다 찾아오는 고독감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을 떠난 외로움과 하나 남은 가족이었던 오빠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속에 묻혀 하루를 보냈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일했습니다. 손이 물에 불고 허리가 아플 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젊은 패기와 앞으로의 희망으로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유일한 목표는 서울에서 성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조금씩 저만의 자리와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생각보다 지옥 같았던 일상도 점점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일은 점점 익숙해졌고 그와 함께 저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홀로 일어섰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굳세게 자리 잡고 살아간다는 게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지금의 애들아빠를 만나게 되었죠. 애들아빠는 제가 다니던 공장 옆에 있던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길에서 부딪혀 대화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보니 그가 저를 자주 쳐다보곤 했다는 걸 알게 됐죠. 언제 말 한번 걸어보나 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그이가 보기에 제가 너무나도 억척스럽게도 살아가는 게 밖으로도 다 보일 지경이라 말 한번 쉽사리 못 걸어보고 그러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애들아빠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이는 참 듬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제게 한 번도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곁에 있어주고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우리 둘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저에게는 이제 남은 혈육이라고는 오빠 하나뿐이었고
그 오빠와도 인연을 끊은 지 오래였으니 마음속 외로움이 컸어요. 정수 씨도 비슷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었기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이해하기에는 우리 서로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사람이 되었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이 다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남편이 나갈 때면 저도 그와 함께 출근했고 함께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서로의 고된 하루를 위로하며 밥을 먹었죠. 부부로서 처음 맞는 명절들에는 저나 남편이나 남은 가족이 없어서 그동안 명절을 챙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 밥상에 소박하게나마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TV에서 보던 명절 대가족의 모습들은 우리 식구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늘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나이 먹고 아이를 놓고 손주를 보거든 그때 가면 먼저 간 상대방을 꼭 챙겨주자고요. 살면서 한 번도 제사를 차려본 적도 없지만 당신 가면 내가 당신 제사는 꼭 애들이랑 차려놓을 테니 와서 함께 하시고 저와 아이들 앞길도 축복해주고 가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가더라도 꼭 남편이 그리해주기를 바랬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어이없어 하기도 했지만 그런 걱정이란 하덜 말라며 내가 나이 들어서 손에 힘이 안 들어갈지언정 당신 제사는 끝끝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던 제가 이제 다시 누군가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우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아이가 태어난 그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한 번 나더라고요. 세상 억척스레 살아온 제 품에 이렇게나 작은 아이가 찾아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름 모를 감동이 세게 찾아와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정말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죠.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자라면서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침이면 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남편의 나긋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셋이 둘러앉아 민수가 그날 학교에서 배운 걸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때의 일상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한 번은 민수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봐봐. 내가 그린 가족 그림이야. 민수는 저와 남편을 크게 그리고 자기를 그 사이에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우리가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수의 그림이 우리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생각에 그날 저녁은 그야말로 행복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본 시선에서도 우리 가족이 참 화목해 보였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꾸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감기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가보니 결과는 저희의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편이 폐암에 걸린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은 강한 척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가루와 분진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일까요? 그이는 그 흔한 담배 하나 안 피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낙심해서 암에 좋다는 걸 찾으려고 백방 노력해 보았지만 생각보다 남편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놀랄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매일 병원으로 오가며 그를 지켜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민수는 너무 어렸기에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빠가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뿐이었죠.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여기 와서 자요? 응? 아빠가 잠깐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 금방 나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차마 아직 머리도 안 굵은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좋을지 답이 나오질 않아서 그저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저를 불렀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여보 당신 혼자 남을 텐데. 아니지,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여보, 순자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민수 잘 키워줘.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세상에 어미 아비 없는 놈으로 나와서 인생 쓴물이란 쓴물은 다 마셔가며 살아왔어. 근데 내가 세상에서 마신 가장 단 물이 당신이었어. 이미 천국 가는 내 걱정은 하덜 말고 조금 억세더라도 참고 버텨줘. 수십 년 지나고 당신 명대로 편히 다 살고 오거든. 그때 다시 만납시다. 내 사랑하오 여보.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수를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가 남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혼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외롭고 무서운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그러나 저는 민수를 잘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갔고 민수가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지켜보는 것만 같았어요. 민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민수를 키웠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힘들고 고됐지만 민수의 성공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이제 민수도 결혼을 하고 어여쁜 색시도 데려오고 나름 남편 없이 산 수십 년의 세월도 이런 식이라면 그다지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에 살아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에 그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벌써 추석이 코앞인데 올 추석에는 대체 어찌해야 하나 마음 졸이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며느리인 서영이는 참 이쁘게 생겼지만 세상 말로 얼굴값을 한다고나 할까요? 아이가 참 성격이 모난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곳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니 꼭 제 식구 흉을 보는 듯해서 참 마음이 불편하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년 명절이 되면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는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기 때문에 제사 준비를 하며 남편을 기리면서도
그 시간을 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으로 여겼어요. 어렸을 적부터 제사는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가족 문화라고 자주 이야기해 두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큰 문제 없이 잘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때였어요. 이번에도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영이를 불러 남편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민수는 결혼한 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 때만큼은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민수에게 제사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민수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면 안 돼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이 함께 남편을 기억하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민수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 제사에 대한 불편함이 읽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간단하게 인사를 드린다니? 제사에도 엄연히 절차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네 아버지 제사상 차리는 일인데 그걸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고 그냥 추모하는 거로 대신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제사 한번 차리려고 그 많은 식재료며 뭐며 준비해서 잔뜩 고생하고 또 다 남기고 버려지잖아요, 엄마. 아니, 제사상은 우리 먹으려고 차리는 게 아니야. 네 아빠가 명절 때 우리와 함께하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차려드리는 거지. 엄마! 막말로 그거 귀신밥 아니에요, 귀신밥.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무슨 수로 저희 집에 찾아와요? 뭐 도어락 비밀번호라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주소라도 보내주셨냐고요? 너 정신이 나간 거구나. 너 단단히 정신이 나갔어. 그때 며느리 서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에는 다들 간소하게 지내요. 제사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대신 그냥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의미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희도 올해는 어디 예약도 못하고 그랬지만 내년에는 어머니랑 저희 가족 다 함께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하니? 내 아버지께서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그분을 기리는 나를 이렇게 대충 넘기겠다는 거니? 우리끼리 하하호호하고 여행을 다녀? 명절인데 가족들이 제사도 안 차려주면 니네 아버지는 서러워서 저승에서 펑펑 울고 계실 거다.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저승이니 뭐니 그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꼭 절을 하고 제사상을 차려야만 아버지를 기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께 할 소리냐?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야.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가족이 함께 해온 전통이자 아버지를 기억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하지만 민수와 서영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제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 홀로 마트에서 장을 봐와 겨우 진행되었고 아들 내외도 돕는 둥 마는 둥 아무 말도 없이 상투적으로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어찌어찌 그렇게 흘러갔지만 그 후로도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영의 차가운 태도와 아들의 무관심이 제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더군요. 제사를 둘러싼 첫 번째 갈등 이후로도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손주 돌보기였습니다. 몇 달 전 민수와 서영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받아들였죠.
손주를 보는 기쁨도 있었고 아들이 하는 일이 바쁜 걸 알기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손주를 맡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수와 서영이 손주를 맡긴 뒤 거의 매일 늦게까지 연락도 없이 귀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이 많겠거니 이해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시간은 더 늦어졌고 결국 저 혼자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보는 일이 계속되었죠. 하루는 너무 지쳐서 서영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애 보는 게 쉽지 않구나.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조금 힘들어. 혹시 다른 사람을 구해볼 수는 없겠니? 서영이는 처음에는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봐주세요. 사람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손주를 돌보는 건 고스란히 제 몫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민수와 서영이 아주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지쳐서 아들 내외에게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서영아, 너희는 왜 이렇게 늦는 거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루 종일 애를 보는 게 힘들단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이의 눈치를 보더니 서영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맞벌이 하면서 애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저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늦으면 나도 몸이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자 서영이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람 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해지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맞벌이 하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이젠 어머님도 손주 봐주실 나이인데 그런 것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할 뻔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만 저도 한계가 있었고 그걸 이해해 주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민수가 저를 멀리할까봐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돌보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저 혼자 고군분투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저에게 더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서영이 나름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들 부부가 저를 당연히 애봐주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는 쉽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돌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아들 부부는 여전히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저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몸이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죠.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나이 든 몸으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영이가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아이는 이미 잠이 들었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서영아, 오늘은 많이 늦었구나. 민수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많이 힘들구나.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게 쉽지 않네.
너희도 알다시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서영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아이를 봐주는 도우미를 구해보는 게 어떨까 싶구나. 엄마도 조금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그러자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우미를 쓰면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가족이 아이를 봐주는 게 좋잖아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힘들구나. 그래서 만약 계속 엄마가 아이를 봐주길 원한다면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주면 좋겠구나. 그러면 엄마도 병원도 다니고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 서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양육비를 달라는 말씀이세요? 민수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돈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가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건데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엄마도 너희를 돕고 싶단다. 하지만 엄마도 생활이 있고 건강도 챙겨야 하니까 말이다.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엄마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서영이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다 보답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참 섭섭하네요. 그들의 반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단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도 조금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희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어머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민수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생각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들어가서 쉬세요. 그렇게 대화는 끝이 났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는 아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더욱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아들 부부에게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이지 안부 연락 한 통 쉬하질 않더군요. 처음에는 분노로 화가 가득 차서 배은망덕한 아들놈을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했지만 이미 장성해서 자기의 가족까지 꾸린 아들을 제가 무슨 수로 혼낼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 이후로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가족인데 이렇게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니? 올해는 같이 아버지 제사 지내자꾸나.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서영이도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인사드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민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영상통화로 얼굴 보면서 아버지께 인사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사를 영상 통화로 하겠다는 거니? 네, 그러면 저희도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엄마도 준비하시느라 힘들지 않으시잖아요. 분노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제사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를 기리는 중요한 의식인데, 그걸 화면 속에서 하겠다는 거니? 엄마, 이제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현대적이라니? 그럼 조상에 대한 예의는 어디로 가는 거란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그런 걸 원하시겠니? 민수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유도리 있게 살자고요, 엄마. 제발 좀요. 최선을 다한다는 아이가 제사를 영상으로 때우겠다는 거니? 너희가 바쁜 건 알지만 가족의 예의와 전통은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때 며느리 서영이가 전화를 받고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인사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대뜸 아들과 저의 전화를 가로챈 며느리의 대답에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 건지 머리속이 하얘졌어요. 서영아, 너희 마음은 알겠지만 제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어머님, 요즘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꽤 많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가족 모임을 하기도 해요.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그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말로 제사.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어차피 이 세상에 안 계신 부모님이나 조상님 같은 걸 기리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이라는 건, 기회라는 건 그렇게 매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머니. 너희에겐 시대가 변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나에게는 너희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서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아버님을 존경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방식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예의와 마음의 문제란다. 민수가 다시 전화를 받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는 꼭 찾아뵐게요. 다음이란 건 없단다. 민수야,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엄마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변했고. 저희도 나름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추모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라도 함께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지만 엄마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란다. 하지만 너희가 진심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 건강하게 지내라. 추석 당일 저는 혼자서 남편의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 본다면 안 볼 수 있어요. 빈집에 울려 퍼지는 조용한 주방도구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을 차리고 저를 올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서영이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잘 지내고 있니? 서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아버님께 인사드리려고요. 그래, 그러나 화면 속에서 그들은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럼 인사를 드려보렴. 민수와 서영이는 자그마한 화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심지어 인사를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아들의 뒤로 보이는 배경은 어디 바닷가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아들네 부부는 저에게 온라인으로 제사를 드리네 어쩌네 그 정도로 바빠 죽겠다고 말하면서 긴 추석 연휴를 끼고 어딘가로 여행을 간 모양이었습니다. 언제는 저에게 어머니도 같이 여행을 가네 마네 하더니 결국 자기들끼리 여행을 간 것이었죠. 이러려고 제사를 못 드린다 한 걸까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그러나 차마 더 이상 화를 내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아들 부부가 저 스스로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추모하는 것일까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 형식 속에 담긴 정성과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걸까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지만 가족의 전통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댓글로 꼭 좀 달아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